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 기조연설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첨단 전략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굳건히 방어하겠다고 강조했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기 앞서서요. 저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16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회가 어떤 성격의 좀 포럼이며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사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2002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이걸 시작한 주체는 영국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는 민간 사실 연구단체가 연구기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태 지역의 20여 개국 국방장관 합참의장들이 모여서 네. 이제 중요한 안보 관련 의제들을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2004년부터 매해 참여를 했고요. 국방장관이 이제 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 같이 여기에 가게 되면 이제 한국, 미국 혹은 한미일 또 한국, 중국 그런 식으로 국방장관 간의 이제 양자 간의 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핵 문제가 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올해에는 북한 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까지만 해도 원래 이 행사에서 그 남중국해 갈등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렇게 전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작년에 2번 핵 실험을 했고 올해도 벌써 뭐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네. 조금 전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계속 호전적인 그런 언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요. 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태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중국 핵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이 남중국 핵 문제가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조금 중요성이 덜해졌습니다. 이제 예. 그거에도 이유가 있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 핵 문제를 중국에 덜 건드리고 대신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일종의 딜이 협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며칠 전에 5월 말에 그 항해의 자유작전 해갖고 미국의 군함이 남중국해의 그 영해 12해리로 들어가는 걸 트럼프 행정부 때 처음 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정부가 당연히 강력히 반발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최소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국방장관 간의 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 첫 번째 대화에서 첫 번째 정책 연설자 기조연설을 이제 제임스 매티스 미 안보장관이 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골자는 이제 북한이 아시아 위협의 싹이다. 그래서 어떤 비핵화에 앞장서겠다는 이런 어떤 게 골자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몇 가지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그 최대의 압력과 관여라는 이제 대북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일환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 보도마다 조금씩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 매티스 장관의 연설의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요. 매티스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외교와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수단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여전히 군사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대의 압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 오바마 행정부나 역대 미 행정부랑 좀 다른 것은 여전히 군사적인 옵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역시 중국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면서 중국의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얘기해 주신 그럼 그 아태 지역 군사력 강화 조치 거론한 부분, 이 부분에서 그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최첨단 전략 무기 배치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략 자산이 지금 한반도에 많이 오고 있죠. 예. 지금도 일본이랑 같이 2대의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자위대랑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느냐.
지금 이미 이제 순환 배치 수준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B1B 같은 경우에 그 전략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5월 달만 해도 이제 2번을 왔다 갔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투사가 되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상시 순환 배치하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그건 아마 한미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연합훈련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연합훈련 항공모함 전단이 2대가 두 전단이 그렇게 한반도 해역에 투사되는 그런 형태의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나 그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매티스 장관이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뭐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한 어조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은 게 이제 사드 관련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북한의 비핵 핵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입장 내놓을지도 저희가 좀 궁금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입장 내놓을까요? 일단 오늘 새벽에 그 대북 제재안이 유엔에서 다시 한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가 이제 유엔의 그 안보리 상임 국가와 비상임 국가 포함해서 15개 국가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중국도 찬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유 공급 중단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 해외로 송출하는 노동자를 제한하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같이 찬성을 했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제재와 압박 국면에 중국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는 되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동시에 중국에서 얘기를 한 것이 이 제재안이 중국이 찬성을 하긴 했지만 육자회담도 재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은 압박을 가하되 압박만이 목표가 아니라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국의 목표고요. 아마 그 왕이 부장 제 중국에서 이번에 또 그런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비슷한 그런 투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압박의 필요성을 느끼나 어떤 조건부적인 그렇죠. 그걸 이른바 이제 쌍중단이라고 해서요. 그러겠네요. 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북한의 이제 앞으로 태도 변화인데 네.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벌써 북한이 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의 그럼 도발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한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초조한 느낌을 지금 북한이 주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제재와 압박이 이게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상당 기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제재와 압박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부담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도 어쨌든 간에 중국도 부담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실전 배치를 하는 것이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이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고강도 도발이죠. 그러니까 6차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급을 혹시 북한이 다시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제일 우려가 되는 건데 그것은 아마 북한도 좀 고민을 할 겁니다. 그것을 만약 하면 이른바 이제 금지선을 넘어선 거가 되기 네. 때문에 아마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의 ICBM 요격 시험도 그렇고 우리 핵타격 못 막는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 발악적인 핵전쟁 도박, 미 본토가 초토화되는 사상 최대의 재앙만을 더욱더 앞당겨 될 것이다. 강변을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은 뭐 좀 도가내든주의, 뭐 이런 어떤 그 코너에 몰린 쥐가 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로 저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늘 북한식 화법이죠. 예. 이런 늘 식으로 해왔던. 늘 해왔던 자신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오히려 역으로 좀 더 강력한 발언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북한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읽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어쨌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서 개발을 해서 고도화해 돼 갖고 자신감을 가진 경우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압박과 압력이 더 이상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까지 갔다라고 판단을 하면 핵 동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미사일과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대화 공세, 이른바 대화 공세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과 이제 연이어서 열리게 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이 과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도 주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드에 죄송합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뭐
매티스 장관도 다시 한번 사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예. 당연히 방어용이고 주한미군을 방어한 용이고 주한미군 방어라는 것이 결국 한국 방어용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북한의 순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갖고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지금 일부 사드 논란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미국은 사드 배치를 뭐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사실 군사적으로는 이미 사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레이더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다 알려져 있고요. 지금 2기는 레이더랑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 4기가 지금 아직 그 연동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은 지금 실전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미 중에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간 건데 정 실장이 이제 방미 그 기간 미국 측에다가 뭐 사드 복원으로 이 경위 조사가 뭐 사드 배치라는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주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은 뭐 이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딕 더빈 민주당 원내 총무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와서 상원의원이죠. 그 연합이랑 지금 뉴스랑 같이 다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에서 사드의 비용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여론이나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만약에 그렇게 비용이 한국이 원치 않으면 뭐 비용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그렇죠. 그 의미는 사드를 이제 뭐 사실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의회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명확히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러 갔는데 물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아직 그 체제가 다 완비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간 이유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알려지기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지금 안보와 외교,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협약도 뭐 어저께 큰 결정을 하고 다시 철회를 하겠다라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그렇게 했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했고요. 먼저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런 어떤 성취와 업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주는 것이 그렇군요. 그 다음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경제 사절단을 좀 잘 꾸려서 뭐 기존에 없던 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기업들도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지금 재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요.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